지난 이야기. 지구 반바퀴를 돌아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온 영국. 이에 전 병력을 동원한 아르헨티나. 양국의 본격적인 격전이 시작되는데 캡션 보이십니까? The Empire Strikes Back. 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제목 정말 잘 졌죠. 보기 좋게 이 대한미사일이 산타페어한테 명중합니다. 헬리콥터가 잠수함을 잡다. 네, 원래 잠수함 킬러는 하늘에 있어요. 전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모든 특수부대 병력들을 헬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구축함들을 동원해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아르헨티나군 수비대를 향해서 함포 사격을 개시합니다. 특수부대가 내리니까 모든 병력들이 전부 다 총을 내던지고 항복을 합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그때 당시랑 똑같아.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컨커러가 벨그라노를 어뢰로 격침시켜버립니다. 영국의 핵잠수함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군요. 근데 이게 800명이 영군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368명이 사망을 하고 제네럴 벨그라노는 40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1200명이 타고 있던 예, 배. 12,000톤급 배예요. 이게 단 두 발에 깔아앉아 예, 두 발. 버리니까 이런 영국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클랜드 전쟁 세 번째 이야기. 아니 영국군이 잘 싸웠어요. 게다가 타이거 피쉬를 이용해서 격침까지 한 상황인데 근데 왜 뭔가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때 그 국제 여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심한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영국이 지금 워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습 상대를 가볍게 가지고 놀면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무기 있는 실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당시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나오는 많은 그 시사 잡지나 언론 잡지를 보면 대처 수상을 네. 해적으로 표현한 게 많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저 정도면 굉장히 센 비하인 아니야. 것 근데 같아요. 아르헨티나 사람 심정에는 그렇겠지만 네. 영국 사람들은 저거 보고 우리를 잘 그려 멋있게 그렸네 그러지 누가 저거 보고 우리를 비하했네라고 생각했어. 아 진짜 왜요? 당연히 기분 나쁠 만한 거 해적으로 아닌가요?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 이제 미국이 돌아섰잖아요, 영국 네. 편으로.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과 대체 수상을 풍자한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저 거예요. 뒤에 핵 예. 버섯 구름이 보이고. 예, 서양 애들 마인드는 저런 거에 멋있다 그러지. 아무렴 그래도 굉장히 자기네들을 좀 우리 입장에서 정말 저기요. 비하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영국 가서 정말 놀란 게 네. 처칠 벙커라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지하 네네네. 쉘터인데요. 쉘터인데. 거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쫙 있는데 독일군이 폭격을 했을 때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숨어 있는 종합사령부인데 처칠 침실도 있고 막 네네. 그래요. 거기 2차 대전 때 썼던 처칠 포스터가 있거든요. 네. 처칠 얼굴에 몸은 불독이야. 네. 개 몸에다가 개에 딱 합성을 했다고요? 처칠 별명이 불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독에다가 지 얼굴을 받고 나랑 같이 전쟁을 이기자. 영국 사람들은 저걸 보고 우리가 그랬어 봐. 나를 개로 비유해 그러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나라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런 거 가지면 고마워할 거지. 국제 여론은 비난의 도구로 이용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영국인들은 우와 이런 그런 게 거예요. 많았어요. 실제로 반응도 그러니까 그랬나요? 실제로 뭐 저런 포스터가 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암암리에 저 표지 사진이 뭐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다른 나라와 싸울 때는 다른 나라를 봐야지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물론 저건 국내용 신문이니까 저렇게 했겠지만 세상이라는 건 항상 남의 입장에 대해 이길 수 있다. 근데 지금 여지껏의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장난친다. 좀 어른이 아이 데리고 뭐 이렇게 못된 짓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하죠. 네, 5월 4일 아침에 발생을 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에 이제 베다카르츠 소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 한 명의 파일럿하고 슈페르 에탕다르라는 이제 공격기를 타고 출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리오 갈레고스 기지를 출발해서 영국 함대가 있는 포클랜드 제도 근처로 이 두 대의 슈페르 에탕다르가 네.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들이 비행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포클랜드 서쪽 해상 100km 정도 되는데 어떤 함대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레이더로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착된 이 영국군 함정들 역시 이 두 대의 항공기를 포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제 항모 인빈시블에서 몇 대 해리어가 출격을 했죠. 근데 당시 이들이 그 접근하고 있던 거리가 한 50km 정도 됐었어요. 와 가깝네. 예.
당시 근데 가깝다고 생각하겠는데 당시 기준으로서 50km 정도면 항공기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을 시절이에요. 아.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무언가 발사되는 걸 탁 캐치를 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영국에서는 저기서는 지금 아르헨티나가 쏠 그렇죠. 만한 게 없다.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데. 그래서 저게 뭐야? 라고 연료통을 떨어뜨렸나? 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여기 셰필드하고 이제 글래스고를 비롯한 세 대의 이제 호위함, 구축함들이 떠 있었는데 네. 이때 헬리콥터가 떠 있었어요. 이 떠 있었던 헬리콥터가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은 만약에 적이 대함 미사일을 쐈을 때 이제 뭐 방해 물질 같은 거, 체프 같은 거를 뿌려서 이걸 방해할 목적이었는데 그때 그 헬기 타고 있던 게 영국 왕자가 막그 왕자도 역할하고 막 있었고요. 이랬었잖아요. 여기서는 레이슨 데이라는 사람이 아. 탔었는데, 근데 이 레이슨 데이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뭐야? 보통 미사일을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이 뭐냐면은 그때 대부분 이제 적성국의 미사일하면 소련제 스틱스 미사일이었는데 네. 스틱스 미사일이 특징이 뭐냐면 날라오다가 배가 있으면 갑자기 떠올라요. 그래서 위에서 꽂히는 하이다이브 점프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오는데 네. 설마. 수면에 바짝 붙어서 오는 거예요. 아. 네, 한 1.5m니까 예. 1.5m의 뱀처럼 기어갈 때. 수면 위로 거의 1.5. 파도를 헤치면서 오는 거네요. 이게 그게 아마 당시로 그런 저고도 미사일이 거의 유일한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푼하고 요 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 스키밍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해수면에 바짝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서 미사일이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근데 셰필드가 무전을 듣고서 전속으로 휙 틀었는데 한 가운데 미사일이 박힙니다. 어우. 그래서 바로 불길이 치솟고요. 오. 그래서 이 셰필드 승무원들이 이제 불길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뭐 그냥 그 뭐 펌프도 뭐 바닷물 가지고 이제 진화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저렇게. 진화를 완전히 셰필드가 만신창이가 지금 저게 실제 셰필드의 예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와. 당시 TV로 중계되고 그랬어요. 저 장면요? 저 장면은 아니고 저 셰필드를 영국으로 가지고 오느라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예. 그러니까 함장에 있던 솔트 함장이 일단 모든 수병들한테 퇴함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저 상태로 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커멓게 변해요 나중에는. 그때 셰필드에서 20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배가 깔아앉은 거에 비해서는 희생자가 많은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저게 당시 영국의 자존심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영국의 실황 중계가 됐어요. 어떻게든 살려서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국민이 보는 가운데 가라앉았지. 뭐 사실은 저 모습을 보고 저 당당한 모습을 보고 애국심을 가져라라는 뜻으로 비춰줬는데 가라앉았네요. 2차 대전 때 같으면 보도 통제가 돼도 보도가 안 될 텐데. 득달같이 다 달려가서 이걸 아니 근데 누구나 예측했던 거는 사실 반대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당당하게 미사일을 피하고 이 적기를 격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그쵸. 공격할 수단이 별로 없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었었고 두 번째는 허준 씨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어떠한 공격을 가하더라도 영국군이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어요. 아니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 예상치 못했던 무기가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월척을 낚은 건데 쉽게 말해서 네. 셰필드의 격침을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전날이죠. 이때가 뭐냐면 이제 제네럴 벨그라노가 격침돼서 한참 아르헨티나군도 이제 구조 활동을 하고 할 네네. 때였었는데 이때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에서 SP-2H라는 넵튠이라는 그 해상 초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1947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구닥다리 항공기예요. 이 항공기가 영국 함대 100km 근처까지 와서 감시를 합니다. 영국 함대를. 근데 영국 함대가 이상하게 얘를 그냥 가만 놔둬요. 왜? 두 가지예요. 무시. 첫 번째는 구조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야, 저 구닥다리에 뭐 대단한 뭐가 장비 있겠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상하게 가만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 척의 구축함을 얘가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3시간이나 이 함대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타전을 해요. 지금 요 위치에 영국 함대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이 넵튠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슈페르 에탕다르 아르헨티나 공군이 출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페르 에탕다르가 넵튠이 보고한 그 위치까지 접근을 해요. 아 가서 발견한 게 아니구나. 네, 일단은 왜냐하면 어디에 영군인지 아. 모르니까 초계기가 떠서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근데 그 간 거예요. 프로펠라기는 네. 영군이 마음 먹고 해리어 띄웠으면 그냥 격추시킬 수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충분히. 아.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탐지 장비가 뭐 대단하겠어 하고 또 비무장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겠는데. 의회 불려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도 되는 건데 사실 이 당시에 가서 쫓아내기만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걸 안 했었어요. 네,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이 슈페르 에탕다르가 영국 함대에 접근할 때 네. 뭐 아르헨티나군에서 가장 조종 실력이 좋은 조종사였나 봐요. 해수면 15m로 날아갑니다. 오. 레이더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야. 대단한 거예요. 15m로 날아가면 그 지나간 자리에 왠지 파도가 파바바박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죠. 예. 그래서 마지막 위치까지 넵튠이 슈페르 에탕다르한테 전송을 해주고 넵튠이 빠져요 여기서. 이 넵튠이 마지막으로 세 척의 함정을 전달해 줍니다. 뭐냐면은 셰필드, 글래스고, 코벤트리 이 세 척의 구축함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42형 구축함이에요. 네. 여기서 42형이라는 걸 기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42년에 만들어졌다. 아니 그건 아니고. 미안합니다. 바로 이 슈페르 에탕다르가 접근하면서 70km 전방에서 갑자기 15m에서 45m 위로 솟구쳐 올립니다. 뭐요? 미사일을 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미사일을 탁 쏘고 난 다음에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의 미사일 발사 한도 거리까지 와서 멀리도 안 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정거리가 50km다 그러면 딱 50km 지점에서 잠깐 떠서 쏘고 다시 튄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세 척이 있었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셰필드가 그러게요. 맞는가 중요한 건데. 대충 쏜 건가? 이 당시에 이 적의 무슨 미사일 같은 게 날아오면 그걸 탐지하는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위성 통신하는 그 주파수가 서로 겹쳤었어요. 주파수가 똑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시에 영군의 그 버릇이 뭐였냐면은 어느 한쪽을 꺼놔요. 어느 한쪽을 꺼놔요. 위성과 통신할 때는 미사일 예. 감시를 끄고 예. 미사일 감시를 할 때는 위성과의 통신을 그렇죠. 끄고. 근데 글래스하고 코벤트리는 위성 통신기를 꺼놓고 레이더를 켜놓은 상태였고 아. 셰필드는 레이더를 꺼놓고 위성 통신기를 켜놓은 상태였어요. 왜요? 축구 봤대요? 아유 왜 하필 운명이 또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아 그게 당시의 루머로는 이건 루머 같은데 그 미국이 암암리에 도와주느라고 그 인공위성 제일 많이 가자는 미국이니까 미국이 몰래 정보를 주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걸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당시 우리나라 신문에도 돌아왔어요. 끝나고 나 전쟁 끝나고 나서. 음모론으로. 예, 일종의. 그다음에 또 코벤트리하고 글래스고는 CIC 즉 전투정보통제실에 함장이 있었어요. 근데 셰필드만 그때 함장이 전투정보실에 없었어요. 근데 왜 운명의 그거를 장면 마냥 아르헨티나 조종사가 몰랐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몰랐겠죠. 모르고 쏜 모르고 거예요. 하필이면 했는데 예, 모르고 거기에 쐈는데 운명같이 예, 글래스고에 그러니까 글래스고 상공에 떠 있던 헬기는 체프를 뿌렸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글래스고는 비껴갔죠. 두 번째 코벤트리 같은 경우에는 CIC 전투실에 함장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회피해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안 이미 좋은 조건이 가능했군요. 셰필드에 다 집중된 상태에서 셰필드가 그대로 맞아버린 거죠. 아하. 아,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가장 낮게 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갖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제 액조. 그래. 이름 자체가 딱 나를 그 약간 프랑스 같았어.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여기서 참 불행한 게 원래 이 42형 구축함이 최신의 구축함이긴 했지만 원래 이 42형 구축함은 최첨단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앞에 영국 해군의 그 야심찬 계획이 있었어요. 82형 구축함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82형 구축함은 그야말로 당시에 최고 수준의 구축함이었어요. 대부분 어떠한 형태의 대공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구축함이었는데 영국 경제가 안 좋아서 얘를 딱 하나 만들고 안 만들었어요. 그럼 걔는 어디 갔어? 얘는 이제 다른 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82형을 확 다운그레이드 시킨 게 42형 42형. 구축함. 아하. 약간 보급형이 돼버렸구나. 이유가 컸던 게 그 원가 절감이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배가 기름값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 하나 돌리냐 두 개 돌리냐에 따라서 그 하루에 기름값이 억씩 나가요. 그 크루즈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뭐 엔진 4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평소 한 개로만 가요. 네. 아 진짜요? 하나로만 가.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가능해요? 네, 그렇게 가요 배는 원래. 그 가는데 갑자기 뭐 시간이 좀 늦었다거나 그러면 함장이 막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 더 이럴까? 하나 더 키면 하루에 1억씩 돈이 막 나가는 거야. 나는데.
이럴 때 회사의 이익이냐, 시발서 써야 되는데. 승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늦게 도착할 거냐, 억쓸 거냐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정도로 저게 기름값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다고 그러는데 갑판을 얇게 장갑판을. 선체. 무게가 들러가게 하려고. 영국이 이게 옛날에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후드. 후드. 아. 그 HMS 후드라고 저 유명한 배인데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하고 붙었다가 한 발에 격침됐는데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 배도 비스마르크 못지않게 사실 더 좋은 배를 그렇죠. 있는 배였는데 영국이 전 세계를 그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 아. 가볍게 만들지. 저희는 순찰구역이 전 세계라고. 그래서 장갑판을 최대한 얇게 안 붙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고가 그리고 전쟁이 나면 붙인다였는데 탈착형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바로 나가야지. 그치. 언제 그거 붙이고 나가. 그래서 막상 전쟁이 나니까 그냥 나갔다가 얇은 갑판에 한 방에 갔다고. 이거 완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다음에 아이고 자 붙이자 이렇게 되는 네.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장갑이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확실히 차이가 나나 보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함정에는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걸 맞았을 때 이걸 격벽 구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야 우린 격벽 구조가 뭐 5겹이니까 우린 데미지 컨트롤이 완벽해. 5개 다 뚫고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저게 터졌으면 한 발에 저 배는 침몰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터진 게 아니라 불발이 났어요. 예.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불꽃으로 화약고에 불을 붙여버린 거야. 아, 안에 있는 화약고에. 나중에 아주 최신에 나온 다큐멘터리 보면 폭발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큰 폭발은 아니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재가 나버렸어요. 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운명이네요. 그래, 만약 최악의 다른 최악이야. 쪽으로 그 발사가 됐다라면 이게 또 사고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몇 개가 연속으로 나야 되는 동시에 네. 따지고 보면 다 인재야. 당시 저 사건이 전 세계 해군한테 충격을 줘서 미국도 연구를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 내용이 간단해요. 2차 대전 때 배였으면 침몰 안 했어. 근데 이게 신통하게 6일간이나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그게 더 가볍게 그게 가슴 아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6일 동안 전 영국민이 저것만 보고 있었대잖아. 예, 그래서 6일 동안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아르헨티나 군이 자기네가 배를 격침시켰잖아요. 네. 그 영국 국방성 발표보고 압니다. 우리가 격침시켰구나. 아 정말요? 예. 자기네들이 목표를 하고 간 거 아니었나요? 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발 딱 쏘고 뒤돌아가는 몰라 이러고 도망간 거군요. 그러니까 이 그 베다카르스 소령은 영국 국방성의 발표를 보고 내가 격침시켰구나 알았고 같이 간 사람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알프레드 고메즈 데비인데 이 사람이 발사한 액조세 미사일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그 네. 액조세 미사일이 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액조세 미사일은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맥주 따고. 대박! 저 내가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아하. 이 희대의 판촉쇼가 그 광고비 단 하나도 들이지 않았는데 그렇죠. 전 세계. 네, 전 세계 초대박이 나는 그것도 BBC. 정말 모든 건 돈이군요. 야, 영국 방송에서 프랑스 무기를 홍보를 해줬네. 그때 그 프랑스 그 뉴스 나오고 그런 거 보시면 앵커들이 다 입에 귀가 걸린다. 이 사건 나고 정말 프랑스 무기가 상종가 네. 쳐요. 아니 근데 사실 쏘고 나서 확인을 하고 뒤돌아서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근데 이 프랑스 액조세는 네. 파이어 앤 포겟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쏘고서 그냥 발사 후 망각, 발사 후 유도할 필요가 없이 지가 알아서 날아가요. 더군다나 이 액조세는 우리나라하고도 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요? 이때 서방 측의 가장 대표적인 대한 미사일이라고 하면 미국제 하푼하고 프랑스제 액조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푼을 좀 수입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미국이 거절을 했었어요. 그때. 어허. 근데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쪽하고 접촉을 했죠. 근데 미국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프랑스한테 당연히 야 그거 팔지 마 이런 식으로. 근데 프랑스가 그래서 거절을 좀 했어요. 프랑스도.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아주 통 큰 딜을 하죠. 당시에 전 세계 민항기는 그야말로 이제 미국이 잡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막 여러분 뭐 에어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막 저 이거 출범을 해서 요번에 그걸 타고 갔다 봤어요. 오셨죠. 네. 그때 한국 정부가 그러죠. 액조세 받고 에어버스 10대 받는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모든 민항기를 에어버스로 바꾸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네.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액조세를 들여왔죠. 네. 근데 이걸 보고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덕분에 하품까지 팔죠. 왜냐하면 미국이 좀 야 우리가 나중에 하푼도 팔 수 있었는데 하푼도 못 팔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다 저걸로 하면 저러다가 애땅다루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점점점. 그 다음 날 또 와요 미국에서. 그래서 똑같은 말 합니다. 우리가 안 판다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달부터 프로모션이 40%가 들어가는데 그거 기다리란 말이었거든. 중요한 건 우리 해군이 서방 측에서는 유일하게 하푼과 액조세 두 개를 다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좋은 거예요? 뭐 나쁠 것도. 나쁠 거 없죠. 네, 좋습니다. 그럼 됐어. 든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상종가치 미사일이 진짜 두 개라니까 지금까지도. 아, 근데 이게 침몰했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TV에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 영국 국민 입장에서는 영국군 입장에서는 사기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기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포클랜드 전쟁은 이 두 건의 사건으로 인해, 그러니까 벨그라노가 침략하는 바람에 아르헨티나군은 모든 해군 함정이 출항 불가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부 항구에 있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항공모함이 딱 한 척 있었어요. 네. 5월 25일호라고 네. 아르헨티나 독립기념일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항구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르헨티나 함정들은 함정에 정박을 해 있고 단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이제 전투는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아하. 문제는 영국은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바다에 싸우잖아요. 취약점이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이 두 대가 갈 것도 경항공모함 두 대가 갔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침몰하면 전쟁 끝이에요. 그래서 액조세 사정거리 바깥으로 항공모함을 빼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영국 공군기도 포클랜드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요. 아하. 아르헨티나기는 5분밖에 안 돼. 아하. 근데 싸울 건 하늘밖에 없어. 결국 공군으로 영국 함정을 공격하고 공군으로 영국 함정을 보호하는 게 포클랜드 1라운드인데 주어진 시간이 5분과 15분이에요. 와. 이게 이 액조세 하나와 타이거 피쉬는 아니고 그러니까 타이거 피쉬라고 치고 타이거 피쉬와 액조세 하나로 벌어진 사건이죠. 전쟁의 양상 자체는 그러면 양 공군이 중간에 포클랜드를 두고 서로 하늘에서 벌이는 전쟁이다. 네. 요 지금 상태로 넘어간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영국군은 이제 그 대규모의 지상병력을 3,000명이 넘는 지상병력을 네. 파견해서 완전히 포클랜드 제도 일대를 장악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군끼리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네. 포클랜드 지상을 점령하자. 이때 영국군의 특수부대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SAS하고 공수부대, 해병 코만도, 그다음에 제5보병여단에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 근위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까지 가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제7 구르카 대대까지 가고 구르카가 헬기를 실은 1,500톤급 민간 수송선 어틀랜틱 컨베이호까지 이제 동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월 12일 날 출발하는데 이때 그 퀸 엘리자베스호 같은 게 대대적으로 개조를 해요. 객실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100여 개의 침상이 있는 병원선을 만들어서 얘가 갑니다. 퀸 엘리자베스호가 어마어마하죠. 부루마블에서 걸리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황금 열쇠를 열면 퀸 엘리자베스호를 타고 홍콩으로 가시오. 네. 거기에 호텔이 지어져 있으면 건물비를 내야 됩니다. 굉장히 가산하죠. 반갑네요. 네. 영국이 사실은 조금 쉽게 생각했고 국제사회도 에이 저건 영국이 이기는 게임이야 워게임이야 라고 했는데 1대1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고 이젠 안 되겠다. 지상군까지 파견을 하면서 퀸 엘리자베스까지 동원을 하면서 엄청난 지상 물량을 지금 파견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대처의 이제 외교 전략, 전쟁 전략이 바뀌겠죠? 아르헨티나가 여기서 약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인 거죠. 셰필드가 격침됐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공군력으로 영국군을 제압하자. 그래서 12일부터는 하루에 15대에서 20대 사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대규모 공군력을 보내서 영국 함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슈페드르 에탕다르 팀이 격침시켰다. 그럼 스카이호크 타던 조종사들도 우리도 나가겠다. 근데 스카이호크에는 액조세를 못 달았거든요. 폭탄만 싣고 날아간다고. 그럼 폭탄이란 건 하늘 위에 날아가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제틱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맞춘다는 건 대단히 힘들고 이거를 하다가 12일에만 여러 대 아르헨티나 공군이 격추가 돼요. 별다른 피해를 영군한테 입히지도 못하고 또 하나 이제 12일 밤에 이제 포클랜드 지역으로 이제 아르헨티나가 밤에 몰래 보급을 하려고 보급선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게 영국군 구축함한테 걸려들어요. 걸렸군요. 그래서 영국군 구축함에 함포 사격을 받았는데 하필 이게 유조선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유조선이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주변이 대낮같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 그 보였군요. 옆에 있는 다른 수송선들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송선들도 격침되고 수송선이 이제 주량랑을 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한 번 기세가 올랐다고 해서 계획 없이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정말 뭐 본전도 못 쳤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충격이었던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최첨단 미사일이면 다 막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 최첨단 장비로 별로 테스트를 안 해본 전쟁이었어요. 당시 영국군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사실은. 그때 영국군이 가진 그 소위 함대공 미사일의 시다트하고 시울프라는 게 있었는데 시다트는 원래 고고도로 난 대형 폭격기 같은 걸 잡는 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울프라고 최신형 미사일이 있었는데 이게 또 국지방어용이라 사정거리가 짧아요. 거기다가 성능은 좋았는데 장착한 함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느 기자님이 이거 그 힘들게 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었더라고. 이세환 기자? 아니, 이세환 기자님 아니고 어디 기자님이 당시 추락한 아르헨티나 항공기가 무엇에 의해서 격추됐느냐. 근데 시울프로는 겨우 4대 잡았어요. 그나마 하나는 피하다가 처박은 거라서 잡은 건 3개예요, 실제로. 시다트는 6대를 잡았는데 네. 이게 또 프로펠러 아니면 헬기 느린 항공기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드로 잡은 거, 즉 비행기에서 잡은 게 네. 18대예요. 아 비행기가 많이 잡았. 그러니까 정작 배에선 잡은 게 거의 없다는 얘기야. 더구나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 시다트를 보시면 네. 너무 빨갛습니다. 잘 보여서 피할 것 같아요.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지금 미사일이 외부로 노출돼 있죠. 네.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미사일이 저기 외부로 노출돼 있으니까 저기에 바닷물이 얼었다는 붙으면서 그게 것 같다고. 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기 접촉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 발인데 저게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1번 발사하고 2번 발사해야 되는데 1번 발사가 재미나면 2번 발사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많은 아르헨티나군 공군기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을 돼서 발사 못한 예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많은 대수를 떨어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그래서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숨어 있구나. 요즘에는 저렇게 우와. 캐니스터에 넣던가 아니면 여기서 하나 배 밑에서 더 나오지. 발전한 갑판 게 밑에서. 다음 그림입니다. 이렇게 수직 발사관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요? 대각선 발사가 아니라 수직 발사는 뭐가 장점이에요? 수직 발사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어느 각도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든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 아르헨티나도 실수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중전에서 맞붙고 있는데 영국이 그걸 끝장내려고 지상군 투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상군이 어찌됐든 간에 포클랜드 본진으로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성공이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 상륙작전이에요. 소위 그 산 카를로스만 상륙작전인데 산카를로스요? 산카를로스요? 산카로스 항구예요, 거기가. 아, 산이 저거죠. 세인트. 네. 성 뭐뭐뭐. 예, 예, 그러니까 예. 천주교 믿는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잘하시네. 네. 예.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포클랜드 제도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저 좁은 구역인데 이게 아르헨티나군의 방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액조세가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적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동포클랜드 오른쪽 끝에 네. 스탠리라고 있잖아요. 네네. 저 스탠리를 함락시켜야 되는데 북쪽하고 남쪽 섬이 2개로 떨어져 있잖아요. 거짓말처럼 2개의 섬이 요만한 다리 같은 지역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남쪽 섬에 상륙하면은 그 다리 같은 지형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되고 스탠리에 바로 들어가려면 아르헨티나 공군기라든가 이런 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탠리에는 지금 아르헨티나 수비대에 본대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절묘하게 저 위쪽 섬의 반대편에 상륙을 해가지고 저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다리 쪽을 막아버리거나 하면은 남쪽에 있는 섬이 못 오고 그래서 쓸고 지나가면서 남쪽 섬을 해치우고 스탠리로 가는 절묘한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포클랜드를 방어하면서 스탠리로 밀고 올라가는 작전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영국 특수부대의 활약이 아주 눈부십니다. 아하. 약 300명의 특수부대들이 여기서 활약을 했는데요.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어떤 임무를 맡냐면 각 모든 아르헨티나군이 주둔하고 있는 섬에 들어가서 비밀 정찰 활동을 해요. 근데 그 비밀 정찰 활동을 하는데 비밀이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아르헨티나군의 훈련도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그러니까 많은 아르헨티나군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복무를 했냐면 야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지금 너네 2등병 둘을 나가서 저희 나가서 보초 쓰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보초병만 내보내고 전부 다 안에서 추우니까 안에서 모닥불 뭐 난로 쬐고 이러고 있고 뭐 포도주 마시고 이러고 이거 있었다고. 했지 이거. 카드 치고 나간 애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 둘씩 찔끔찔끔 나올 때마다 영국군이 귀신같이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 13일의 금요일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괜히 화장실 갔다 하나씩 죽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야 나가지 말자 이제 우리. 못 나온다. 이제 나가지 말고 웬만하면 우리가 용변도 안에서 해결하고 막 그러자.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입니다. 낮에도 못 나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당시 그 페블성 같은 데였나 어디서는 원래 특수부대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가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잠복하면서 정찰을 하거든요. 뭐 보면 어떤 뭐 보름씩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뒷산에서 숨어서. 뭐 그냥 엎혀져서 오줌 싸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관측 가능한 지역도 순찰을 해서 그걸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SAS 이런 데 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철조망 안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서 다 뭐 알고 보름씩 있으면서 애들 얼굴 습관까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존다. 이걸 파악하고 그 시간에 들어가요. 페블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페블선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네. 어떤 작전이냐면 이제 페블섬의 산 정상에 퍼스트 산이라고 있었어요. 페블섬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정상에 레이더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레이더 기지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페블섬에 있는 아르헨티나군 탄약 집적소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푸카라 경 공격기라고 이게 비행장이 몇 대 있었어요. 이걸 파괴하는 임무를 48명의 영국군 특수부대가 와서 이걸 처리하게 됐는데 보통 우리 특수부대 딱 오면은 뭐 얘는 이런 무기 갖고 있고 쟤는 이런 무기 갖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이 48명은 전부 다 경기관총, 그러니까 FN 매그 58이라는 왜 보통 이제 람보 보면 막 이렇게 쏘는 그런 거 비슷한 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총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중화기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48명이 전부 다 이걸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지 왜죠? 계속해서 보니까 기습 작전을 하는데 48명은 전부 다 이 기관총을 가지고 난사하니까 여기에 수비하고 있던 아르헨티나군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영국군이 공격을 하고 있구나. 착각을 해본 거야. 아. 그리고 그래서- 애들이 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바로 주랭랑을 쳐십니다. 비행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이 영화처럼 해갖고 터트려요. 그럼 이제 쾅 하면 수비대가 나와야 되잖아. 드르르하고 박격포 뭐 소형 대포 가져가 갈기니까 영국 본대가 왔다 이건. 아니 뭐 이유가 하여튼 끝이야.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도망갈 때 총이라도 갖고 도망가면은 네. 후이라도 도모할 수 있죠. 그렇죠. 사진 하나 보시죠. 어머. 아니 저거 실제 저게 네, 실제 사진. 사진이라고요? 네, 실제 사진입니다. 점령하고 나면 야, 싹 다 영창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동안 특급 와.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밤에 들어가서 폭탄 이건 잘 하잖아. 그리고 꽝 터지면 저기 막사했던 수비대가 와르르 몰려 나오고 이제 특공대는 도망가고 네. 여기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네. 드르르 뻥 몇 발 했더니 애들은 다 없어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저 상태로 봤을 때는 나오긴 나온 거야. 네. 막사막가트로 나왔다가 도망가니까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간 이게 거잖아요. 또 왜냐하면은 영국군이 그때 영국 특공대가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한 포석에 대단히 정확히 날라왔어요. 근데 저 뒤에 민가 같은 거 보이시죠? 네. 민가에는 한 발도 안 떨어지거든요. 어. 더군다나 저 민가에서는 영국군 주민들이 이걸 구경하고 있었다고요. 아르헨티나군이 안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는 사람 다 영국인이거든. 저기엔 폭탄이 안 떨어진다. 다 벗고서 민간인인 다 벗어. 것처럼. 그게 아니고 민간이 보면 영어도 못 하잖아. 다 스페인말 하는데 와서 막 제발 이 집에서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아니면 헛간에서도 자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영국 주민들이 불쌍해서 하는지 말서 안에서 자라. 그걸 안 지어주면 어떡하고 총도 아무리 총 안 갖고 왔어도. 그러니까 그때도 놀라운 게 뭐냐면 받아 보니까 17살짜리 18살짜리 애들이 많더라.
아무튼 이 페블섬의 전투는 30분간 총 진행이 됐는데 네. 영국군 2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요. 손을 쏘다가 넘어져서 두 명이요? 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군은 사상자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대부분의 아르헨티나군이 생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갔으니까. 바로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타겟을 설정한 다음 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기 위한 어떤 사격. 네. 그 찰과상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폭탄 장치가 팍 눌렀는데 뻥 터지는 바람에 날아가서 넘어졌다는데. 근데 이 산칼로스 항구에 대한 SAS도 정찰 작전이 있었습니다. 정찰 보고 결과 산칼로스 항에는 아르헨티나군 병력이 120명밖에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그냥 뭐 양손에 그냥 중화기 하나씩 들고 두두두두 하고 걸어다니면 다 도망가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아르헨티나군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게 분명 어딘가로 영국군이 상륙할 그렇죠. 건 알겠는데 네. 그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탠리를 보호할 수밖에 스탠리가 없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스탠리 것이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물자와 병력들이 스탠리로 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5월 20일 밤 늦게 이제 각 함정들한테 이 작전 개시가 하달됩니다. 네. 네, 하달되니까 그 함상에 대기하고 있던 많은 영국군 병사들이 환호를 지르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상륙한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런 노래 있죠.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그런 유명한 몰라요? 몰라요. 불러주세요. 뭐 Don't Cry For Me Argentina. 유명한 뭐. 아니, 한번 불러봐요. 모르겠어. Don't Cry For Me 아, 또 Argentina. 왜 저래 왜 저래. 이거 있잖아. 제대로 불러봐 제대로. 나 이거밖에 몰라 진짜 나도 가사를. 전혀 몰라. 아 진짜 이걸 왜 모르지? 그 예전에 마돈나가 나왔던 에비타. 아바타. 몰라요. 네, 어쨌든간 그 제가 봐야 노래가 됩니까 꼭 그 영화를? 그 노래가 여기서 유래된 건가요? 아니 영국군이 그걸 불렀다는 예, 거겠지. 근데 영국군이 이거를 이제 개사해서 부르죠. 아르헨티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Don't cry for me가 아니라 Don't try to me. 나한테 개기지 말아요. Don't try to me, 아르헨티나. 이렇게 바꿔서 개기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그렇죠. 아 근데 아까 왜 얼핏 말씀하시기에 지금 5월인데 굉장히 이때 기후가 어마무시하게 춥다라고 남반구니까. 네. 여기는 7월이 한겨울이거든.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영국군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군이 뭔가 작전에 있어서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원래 아르헨티나군 전략이 소망 사항인데 두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네. 처음 여기까지 오겠냐? 와버렸잖아. 안 올 거야. 응. 두 번째 저희가 그렇게 험하대. 지형이요. 예, 그러니까 한 5월달 버티면 영국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추우니까. 뭐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저 시기가 되면 거의 바람 하루도 빠지도 엄청나게 않고 짓눈깨비가 돼요. 예. 남극 기지 갈 때 왜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는 네, 네. 그 루트처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추운 지방. 사진으로 보면 그냥 굉장히 뭐 그냥 저기 양치기 딱 좋은 그런 전원적인 동네 같아서 뉴질랜드 같은 느낌.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또 아르헨티나군 수비니까 네네. 지상군이 상륙해봤자 버티면 얘들은 곧 돌아갈 가겠다. 것이다. 퀸 엘리자베스 타고.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던 근데 거죠. 많은 아르헨티나군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추우면 저들도 춥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 당연한 예, 이론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경계나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휘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나가지를 않는데 지휘관들도 오히려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애들한테. 짓눈깨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짓눈깨비 우리가 못 나갈 정도면 영국군도 못 올 거다. 우리가 못 나갈 정도인데 오겠어? 예 맞아요. 당시 우리나라 신문에도 보도되기를 지상군이 상륙한다고 해도 여기를 걸어서 저기까지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영국군이 과연 행군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그러면서 했어요. 다 그랬죠. 그때 언론에서 이제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상전이 시작이 될 텐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아르헨티나 공군의 눈부신 활약으로 다시 전투는 1대1 원점이 됐습니다. 그 전에요. 아르헨티나군과 영국군 과연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뜬금없이 일어난 포클랜드 전쟁이 의외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쓰인 항공 무기와 보병들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공 무기입니다.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투기는 시 해리어였습니다. 당시 팬텀을 발진시킬 만한 대형 항모가 한 척도 없었던 영국은 수직 이착륙기인 시 해리어를 주력 전투기 겸 공격기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죠.
최대 속도 마하 0.95의 30mm 기관포와 각종 폭탄 및 공대공 미사일 등을 무장으로 탑재했습니다. 특히 셰필드 격침 이후엔 공군용 해리어 GR3가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공대공 전투기로는 부족한 기체였지만 숙달된 조종사와 우수한 전술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의 적극 활용으로 아르헨티나군 항공기를 25대나 잡았습니다. 공중전에서 해리어의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영국군은 시 해리어 이외에도 발칸 폭격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발칸 폭격기는 6명의 승무원이 탑승했고 최대 속도 마하 0.98에 9.5톤의 폭탄을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속거리가 2,000km였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센션 섬의 영국군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수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포클랜드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했죠. 출퇴근 폭격기의 원조였습니다. 영국군은 님로드 대잠 초계기도 파견했습니다. 님로드 대잠 초계기는 발칸 폭격기보다도 항속거리가 2배나 긴 항공기였죠. 덕분에 어센션 섬에서 포클랜드 해역까지 날아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아르헨티나 해군 수상함대와 잠수함의 동태를 감시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은 6종류의 항공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해군은 슈페르 에탕다르라는 프랑스 전폭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함재 전폭기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던 이 항공기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해군에게는 딱 5대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르헨티나 해군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였죠. 이 슈페르 에탕다르에는 프랑스제 최신의 액조세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액조세 MM-39 대함미사일은 42km의 사정거리에 시스키밍, 즉 해수면의 미사일이 바짝 붙어 시속 1225km로 날아가는 첨단 대함미사일이었습니다. 슈페르 에탕다르와 액조세 대함미사일과의 조합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아르헨티나 해군이 14대의 슈페르 에탕다르와 액조세 미사일을 보유했더라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영국군을 몰아붙였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으로서는 보유 숫자가 너무 아쉬웠죠. 아르헨티나 공군은 주력 전투기로 역시 프랑스의 미라지-3 전투기와 그 개량형인 이스라엘제 대거 전투기를 운용했습니다. 마하 2.2의 속도에 30mm 기관포 4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이 전투기들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에게 큰 위협이 되리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국군의 해리어를 단 한 대도 떨어뜨리지 못했죠. 짧은 항속거리도 문제였거니와 특히 조종사들의 훈련도가 낮아 공대공 미사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과 공군이 공통으로 사용한 미제 A4 스카이호크는 개전 당시 57대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0.94에 총 6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던 A4 스카이호크는 기본적으로는 공격기였기 때문에 폭탄을 장착하고 영국 해군 선박을 공격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었죠. 때문에 많은 수가 영국군의 시 해리어에 격추되었지만 수척의 영국 선박을 격침시키는 만만치 않은 전과도 올렸습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 군용기 중 최대의 성과를 올렸죠. 푸카라는 아르헨티나 공군이 사용한 유일한 자국산 공격기였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00km였고 7.62mm 기관총 2정과 1.6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전 당시 포클랜드 섬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뜨기도 전에 영국군에게 대부분 지상에서 파괴되었죠. 아르헨티나 해군은 SP-2H 넵튠 초계기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넵튠 초계기는 1947년에 미국에서 제작한 오래된 항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닥다리 항공기 덕분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대열을 낳죠. 마지막으로 양측의 보병 무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양측의 보병 무기가 똑같았기 때문이죠. 아르헨티나군은 벨기에제 FN-8이 주력 총기였고 영국군은 이 총의 영국제 라이센스 버전인 에런 A1을 사용했습니다. 영국군의 에런 A1이 반자동 사격만 된다는 점을 빼곤 거의 같은 총이었습니다. 사형탄도 7.62mm로 동일해 영국군은 아르헨티나군으로부터 노획한 탄약을 사용하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기관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총은 아예 벨기에제 7.62mm FN 매그 58을 양측이 다 수입했었습니다. 중기관총 역시 미제 12.7mm M2HB를 공통으로 양측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기관단총마저 양측은 스털링 L2A3를 사용했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군이 사용한 스털링 L2A3는 전쟁 전에 영국에서 직수입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총에 맞은 영국군 병사들은 아마 꽤나 억울했을 겁니다. 이상으로 포클랜드 전쟁에서 쓰인 항공무기와 보병들의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엄청난 이제 지상군을 데리고 산카를로스에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상군을 주둔을 시키고 있던 아르헨티나고 또 뭐 액조세를 비롯한 공군력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좀 방어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됐었는데 영국의 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못 막습니까?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올지 예측을 못했고 21일 새벽 4시에 영국군이 상륙 작전을 개시합니다. 네. 그래서 6시 30분쯤에 그러니까 먼 동이 틀 때쯤에서 두 척의 프리기트함이 인도하는 그 영국군 상륙정들이 상륙을 시작합니다. 이게 전혀 두 가지 소망 중에 첫 번째 소망도 없어지고 두 번째 소망도 그러니까 원래 전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야지. 제가 일로 안 올 거야. 이러지는 않겠지. 그러면 반드시 져요. 그러면 영화처럼 엄청난 이 저항에 맞부딪힙니까? 막 상륙 이제 작전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SAS 특공대들이 중요한 그 아르헨티나군의 관측소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관측소에 대고 이제 함포 사격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여러 발 쏘잖아요. 쾅쾅쾅. 네. 한 발에 관측소 하나씩 없어졌어요.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뭐 각도를 재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이테크로 쟤도 수십 발을 떨구던 걸 한 발에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르헨티나군이 공포에 빠져요. 그래서 얼마 안 있던 아르헨티나군이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군이 상륙하는 걸 봅니다. 그래도 나름 군인이랍시고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옆에서 뜻하지 않게 한 아르헨티나 병사가 쓸데없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다음 이야기. 영국의 지상병력 투입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그러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아르헨티나군의 처절한 대응. 양국의 최후의 승부. 산카를로스 상륙작전. 아르헨티나군 항공기 격추 대수가 60대가 넘어갑니다. 이건 한마디로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 띄울 항공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어. 마지막 남은 액조세 액조세. 2발을 가지고 영국 항공모함을 노리고 나가요. 이제는 본 게임이 시작이 돼야 되죠. 10,000명이 넘는 병력이 있는 포트 스탠리로 이제 영국군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 입장에서는 지금 포트 스탠리는 공격하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인구 밀집지대예요. 그러니까 앞선 작전만큼 폭격이나 함포 사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시가전이 자칫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